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형법 갑자기 보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과목이 바뀌면 좀 빡셉니다. 자, 우리 이제 1회 해설부터 좀 보고요. 끝난 다음에 이제 판례 재판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쭉 해서 한 10여 페이지씩 조금 진행할게요. 자, 1회 문제 1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신작도 있고 예전에 있던 것도 있고 해서 막 섞어서 냈어요. 그래서 재판 같은 거 반영한 것도 계속 좀 있을 겁니다. 자, 1번 주식회사 K건설 대표이사인 갑은 자신의 자동차 한 대를 A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천만 원 대출받으면서 저당을 설정해 줍니다. 그 후 갑은 위 자동차를 임의 처분하려고 중국에 거주하는 B에게 5천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중도금 2,500 지급받았음에도 대포 차량을 판매하는 친구 C에게 위 차량을 5천만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2천 받고 C에게 인도하기로 하면서 잔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갔었을 때 어떤 게 쟁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저당 설정해 주기로 했죠. 금전채무자, 저당 설정자, 금전채무자가 이 저당권자 즉 채권자에 대해서 배임죄 사무처리자 지위느냐 안 되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그 판례 외워서 이제 쓰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쓰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 설정해 주란 자동차를 임의 처분했어요. 이랬을 때 이제 배임은 안 되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혹시 그 또 뭐였습니까? 권리행사 방해 관련해서 자기 소유 저당 설정된 자동차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이제 함부로 어떻게 된 거죠? 처분했었을 때 그게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런 것 등이 앞에서 현재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권리행사 방해 어쨌든 예전에는요 이게요 배임하고 권리행사 방해가 같이 됐었어요. 요 판례가. 근데 이제 지금은 배임은 안 되고 권리행사 방해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뒤에 가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쓰느냐면, 자, 이제 넘겼는데 C는 약정된 기일에 잔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를 회수해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면서 각서와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를 갑에게 교부합니다. 근데 C는 자동차를 인도받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한 다음 운행했는데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지체합니다. 이에 갑은 위 서류들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C 몰래 자동차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게 절도에서요. 일단 불법 영득의사 이게 좀 핵심 그런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어떤 그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몰래 가져왔잖아. 몰래 가져왔을 때 이제 불법 영사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이런 두 가지 점 이제 검토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엔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정당행위 쪽만 써라, 불법 영사랑 어차피 겹치니까 했는데, 요새요 열심히 불법 영사를 여기저기 전파하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불법 영사를 써주시는 게 여기는 맞습니다. 불법 영사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도는 되는 걸로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죄책들 크게 보면은 이제 A 캐피탈한테 대해서 배임 권리행사 방해되는지, 그리고 이제 B에 대해서 자동차 이중매매잖아요. 알다시피 자동차 이중매매도 더 이상 배임죄는 안 되게 된 거, 그걸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C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절도되느냐 그 내용들을 쭉 써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맞게 좀 배점을 풍성이 좀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계속해서 이제 2번 요 판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을은 Y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Z법인의 대표 병으로부터 Z법인이 Y법인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주면 X신문사에 광고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을은 Z법인 기술의 상대적 우월성을 확인함이 없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X신문사를 위해 병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X신문사 인터넷판에 게재했고, 병은 그 대가로 X신문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우리 홍보성 기사 게재해주는 거 이거 사실상 광고죠. 기사를 광고처럼 하게 되는 건데 배임수재, 배임증제가 문제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핵심이 이 신문사가 우리 이제 배임수재에서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 위임자는 제3자에 포함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게 돈을 줬더라도 배임수재, 배임증제 이게 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 간단히 이제 판례 알고 있느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부정한 청탁이 되는지 그것부터 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X신문사가 3천만 원 받았은 것이 이제 제3자가 받은 게 맞냐, 그거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에요. 제3자가 받은 게 아니라서 당연히 배임 증제, 수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가시고 여기서는 지금 을과평인데 배임 수재 증제 관련해서 잠깐요. 문제소에 을에게 해서 을이 해서 배임 증제 공개에다가 이제 왜 증제만 썼지? 배임 수재가 없지? 문제에서 안 물어봤나? 자, 그냥 을병. 어쨌든 좀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고 해설이 좀 애매해 보이네. 그 다음에 3번 K 고속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은 K회사 소유 관광버스 한 대를 D에게 60개월 할부로 1억에 매도하되 관광버스에 대해서 K 고속관광에 지입하기로 한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운송사업이 부진을 겪자 지입계약을 체결한 6개월 후,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아직 갚았어 안 갚았어요? 아직 다 안 갚았어요. H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 몰래 동버스의 채권 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배점이 10점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이제 지입 차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입한 경우하고 이처럼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입회사 차량을 이제 지입한 그런 경우를 나눠서 두 판례 써주셔야 돼요. 두 판례 써가지고 예전 판례와 최신 판례 관련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여기서는 배임죄가 안 돼요. 일단 지입회사는 지입차주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배임죄 사무처리제가 맞게 되는데 아직 이 소유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소유권 그러니까 뭐랄까 할부 매매했었을 때 일단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기 전까지는요 배임죄 사무처리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판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하나 물어본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우리 쭉 가볼게요. 저 인문에서의 설문일 쟁점 아까 얘기한 대로 쟁점 정리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서 보시면 2번에서 그리고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쟁점 정리를 짧게 딱 쓸 수 있는 분들은 잘 쓰시고, 나는 쟁점 정리를 쓰면 가분수를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쓰더라 한 사람은 포기를 하세요. 아셨죠? 자, 로마자 2에서 갑에게 저당 설정한 자동차를 C에게 처분행위에 대한 죄책. 그래서 A에 대한 죄책부터 갑니다. 배임죄 성분. 사항같이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이 저당권자에 대해 배임죄 성립할 수 있는지가 타인의 재단상 사무처리지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배임죄 구성요건 쫙 쓰고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요 신인강의 기회 타인의 재단상 사물을 처리한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기 제3자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된 범죄다. 이걸 써도 좋은데 이제 그게 좀 장황하다 싶으면 그냥 쟁점만 뽑아서 써도 된다 이겁니다. 자, 이에 대해 이제 판례. 자, 저당 설정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자 제가 어디 쓰라 그랬죠? 중간 부분에 두 번째 줄 통상 계약에서 이익 대립각을 넘어서 있죠. 그래서 요 문구가 모든 판례에 다 있어요. 배임 관련해서 배임죄 사무처리자 부정할 때 이 사례가 나옵니다. 뭐 긍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당할 뿐 채무자가 통상 계약에서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의 신인관계 기초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 것을 볼 수 없다. 요 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타인 사무처리지 인정하지 않는다. 뭐 뒤에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이러한 판례 태도에 따르면 갑은 A에 대해 배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 여기는 일단 조문을 쓰긴 썼습니다.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은손 권리행사를 방해 성립한 범죄. 문제는 사항과 같이 저당 설정 차량을 타에 양도한 것도 본죄 은닉에 해당한 여부인데, 이와 관련 판례는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 담보로 차량의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자 이제부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케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행사라는 게 쉽게 해서 이제 저당 실행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도저히 자동차가 어디 간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대포차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도 제가 문제가 중국에 있는 애한테 넘기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포 차량 판매하는 친구 씨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 이유도 이제 판례에 맞춰서 가려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재 파악이 충분히 되면요 권리행사 방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대포차처럼 어디로 간지 몰라야지 은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꼭 대포차처럼 유통되게 한 사안에서 이런 문구를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은닉입니다. 은닉.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자,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르면 갑은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 유지물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은닉에 해당 A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죄책을 부담합니다.
그다음 2번에서 이제 B에 대한 배임죄 성분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이중양도한 거죠. 자동차 권리 전에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제일매순에 대해 배임 성립할 순위가 타인 사무처리 지위 관련해서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동네는요 그냥 우리 동산 이중매매 판례 있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그 판례를 다시 우리 판례가 원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의 사물을 처리한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의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이 법리가 어디에도 적용된다? 권리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 매매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것까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쓰시고 이제 뒤에는 이제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르면 갑이 B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더라도 갑은 B에 대해 타인 사무처리 지위에 있지 않아 이를 C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3. 갑이 C 몰래 자동차를 가져온 행위. 그래서 이제 바로 썼죠. 불법 영등사. 이게 이제 핵심이라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갑이, 아이고, 지가 혼자 갖고 왔는데. 이 바보. 이게 문제를 제가 축소하면서 넣어놨네, 여러분. 자, 어쨌든, 뒤에는 제대로 써놨는데. 자, 그분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펜 어디 갔냐? 펜을 갖고 다 사라졌네. 자, 여기서 이제 갑이 C 몰래 자동차를 가져온 행위 그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가져온 행위는 C 소유 및 점유에 해당하는 자동차 재물을 C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에 옮겨놓은 행위로서 절도죄 구성요건에 충족함이 의문이 없습니다. 자, 다만 C가 약정된 기일에 잔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회수해 가도 좋다는 약정에게 자동차를 가져왔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판례 보면 자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 이정된다 하더라도 취거 당시 점유자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바로 써있죠.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영사는 인정된다. 그래서 굵은 글씨하고 언더라인 특히 이제 제가 읽었던 거 위주로 써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안에서 갑이 C가 약정된 길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약정에 따라 C 몰래 자신의 직원들로 갖고 오게 한 거였어요. 제가 문제를 내놓고 인도에서 그냥 갖고 왔죠. C 몰래 갖고 왔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직원들 갖고 오기 위해서 더 문제를 만들려다가 바꿨거든. 근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놨네. 어쨌든 가져온 행위, 자동차를 가져온 행위는 불법 형사로 C 의사에 반해 취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데 여러분 제가 각주 1번 봐봐요. 각주 1번에 이 불법 형사에서 논의 안 하고 저기 권리실현에서 이제 정당 행위 논에도 똑같은 배점은 주긴 줄 거예요. 둘 다 썼으면 점수를 좀 더 가점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안 해결 이제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만 이제 성립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절도되고 이렇게 돼 있네. 자, 가십시오. 이제 죄수를 쓰고 싶으면 실경 쓰시면 되겠죠. 쓰시면 되겠고, 자 이제 홍보성 기사 보시면. 병이 기자 을에게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주면 X신문사에 광고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서 을이 기사를 X신문사 인터넷판에 게재하게 한 것이 배임증지의 부당한 청탁에 해당한지 및 기사에 대한 대가로 신문사에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배임증지의 공유에 해당한지 오늘 해설을 참 마음에 안 들게 해놨구나. 지금 배임 수재는 안 써놨죠. 지금 제가. 그죠? 썼으면 점수 다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공통되는 게 이제 로마자 2의 1번 홍보성 기사의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그거 이제 똑같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뭐예요? 제3자 받았느냐? 이제 그거 가서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어쨌든 뭐 여기 있는 내용들만 쓰시면 점수는 다 가게 됩니다. 아까 보면서 제가 원래 있던 문제는 제가 좀 수정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바꿔놨구나. 자, 어쨌든 배임증지에 관련해서 제일 핵심 이제 1번, 2번 판례 쓰는 거예요. 홍보성 기사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지. 그래서 보도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한 행위,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 달라는 것으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어차피 배임수재가 겹치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이렇게 이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주면 X신문사에 광고를 주겠다는 제안 역시 배임 수재나 배임 증기 양쪽에 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에서 X신문사의 광고비 명목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배임 수증제에 이제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 현재 제3자 들어갔다는 걸 꼭 밝혀주세요.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사무처리자 본인이 직접 재물을 취득한 행위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굵은 것이 바로 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은 난 357조 1항 제3자에는 사무처리 위반 타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요 판례는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들이 피고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무칠조 1항의 사무처리자 또는 제3자가 돈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문사들의 배임 수재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하는 피고의 배임 증거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팔 있으면 다 배임 수증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배임 수증제는 구성하지 않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안을 좀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판례 문구에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X 신문사가 이 기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신문사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회통념상 신문사가 돈을 받은 것이 누가 받은 거예요? 사무처리자인 기자가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때는 배임수증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추가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자가 사실상 활동념상 기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면 이제 배임수증제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로 가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이 우리 최판에서 제가 되게 찍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넣어놓은 건데 판례는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해제책 관련 지입버스의 지입차주 디몰래 근저당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지입회사 지입차주 관계와 관련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임죄 성분부터 쭉 써놨는데 일단 구성요건 쭉 썼고 세 번째 줄에 사안에서 정의 지입차주 D에 대해 배임 죄책을 부담한지 여부는 지입회사 K가 지입차주에 대해 배임죄에서 타인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바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써있죠. 재단상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원칙 판례를 써놨어요.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지입한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해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은 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대한 재단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한 것으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가를 넘어서 이거 돼 있는데 여러분 줄여서 좀 쓰셔도 돼요. 저 굵은 글씨 있잖아요. 지입차주가 실질적 소유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대해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은 난 다다음 줄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가를 넘어서 그들 사이 신관기초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으므로 타인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요 판에 제가 써먹으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그거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입차 회사로부터 할부로 구매한 차량을 지입한 경우 써놨죠. 그래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은 난 지입차주가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까지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한 줄 밑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의 관계에서 재단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의 지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좀 나눠서 같이 써주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 두 판례는 써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쪽만 썼을 때는 좀 점수를 덜 받게 됩니다. 원칙과 예를 좀 비교해서 해야 되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였고, 자, 또 가보겠습니다. 제 2문. 자, 2문에서 낸 거는 이제 우리 강제추행에서 이제 추행, 이제 폭행협박 그거 있잖아요. 전압 바뀐 거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써볼 수 있게 했던 거고, 또 이제 뭐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우리 공범관계 이탈, 교사해놓고 이탈을 시도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넣어놨어요. 자, 앞으로도 제가 문제가 그냥 강론에 있는 것만 쭉쭉쭉 쓰는 문제랑 그 다음에 이론적 문제 있는 거랑 이런 식으로 좀 배합을 해서 하나씩 좀 내기를 할 겁니다. 우리 시험이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 2019년 막 이럴 때는 우리 위전착도 나오고 이상한 거 원자행도 내고 이상한 막 그런 것도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너무 실험 정신에 입각한 거고 이제 그런 거에 조금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나올 수 있는 것들. 근데 우리 쪽은 차고는 그렇게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차고 쪽은 좀 빼놨는데 여하튼 여기서 원래요. 비교사자 객체차고가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걸 뺐어요. 제가 빼고 그냥 좀 순수하게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도중에 이론적인 것도 좀 넣긴 넣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 말고 판례 있는 쪽은 넣어놓을 거니까 보십시오. 자, 그래서 뭐 1번 사례는 우리가 잘 아는 기습추행 그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 바로 뒤에서 양팔을 벌려 껴안으라 했으나 이때 이미 실행이 착수죠. 강제추행의 착수. 그래서 A가 뒤돌아보면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갑니다. 미수죠, 미수. 그 갑은 A에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 친구에게 의리 운영한 식당에서 A가 음식 주문하면 상한 음식을 넣어서 식중독 일으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상의 부탁 동의했고 3일 뒤에 A가
있고 A가 식당에서 을식당에서 주문하자 을은 갑에게 A가 왔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나 갑은 자신의 그간 행동을 참여하면서 을에게 전하여 A에게 상한 음식을 주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을은 나는 내 계획대로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교사관계 이탈이 안 된 사례입니다. 전화를 끊은 다음 A가 주문한 음식에 상한 음식을 넣어 결국 제공했고 식중독 걸려있네. 이제 상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발각되자 갑은 도피장을 마련하게 갑자기 점프하죠. 동창생 H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고 H를 매도인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등기소에 제출, 소위 등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뭐 사무소이죠.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 부식이제 이런 쪽 가면 돼요. 특히 이제 매매계약서에서 자기가 명의더라도 타방 H를 매도인으로 했잖아. 자기를 매수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무소 위조 돼요. 동행사. 그리고 공정증서, 원본, 부식까지 가볍게 한번 써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편 갑자기 동생 병이 튀어나오죠. 병은 우연히 갑의 일기장을 보다가 갑이 H에 대해 범행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알고는 갑을 위해 경찰에 출두, 자신이 갑처럼 행동, 피의자 조사받은 다음 경찰이 작성 피신조서 말미에 감명의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대신 가서 한 거죠. 위장자수한 거잖아요. 범인도피입니다. 범인도피. 범인도피에 해당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다 여러분? 얘는 동생이에요. 동생.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범인도피죄 이제 책임 조각되는 걸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신에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갑의 서명을 한 거 있죠.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입니다.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 그것까지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뭐 위계공지방 쓰고 이제 안 된다 하신 분은 이제 가점 당연히 드리도록 합니다. 예, 위계공지방 써서 했다면 가점은 더 드릴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뭐 여기 막 쓸 게 좀 많았죠. 자, 그 다음 이제 양가로 2번. 갑의 누나 정은 경찰관 무에게 갑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전부 말해주면서 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에 무가 주저하자 무의 처이자 정의 누나 정의 여고동창생 Y가 무에게 갑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정에게 알려주라고 종용을 합니다. 결국 이에 동의한 무는 을에게 전하여 내일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누구부터 써야 돼요? 무부터 써야 돼요. 무부터. 얘가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부 참가자인 누구? 정. 대항범의 내부 참가자. 특히 편면적 대항범이잖아. 그래서 대항범 내부 참가자인 누나 정은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 참가자죠. 외부 참가자인 Y. 여기다 원래 제가 기를 썼더니 여러분 기는 써본 적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그냥 그냥 Y로 바꿔놨어요. 한자로 기로 했더니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얘는 외부 참가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항범의 외부 참가자는 공동정원, 교사범, 방조범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처정은 Y죠. Y는 무에 대해서 당연히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가 돼요. 근데 누락하면 안 되는 게 뭐죠?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진정신문범입니다. 그러니까 33조를 누락하면 안 돼요. 그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외부 참가자에게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 적용된다는 거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3조 본문에 따라서 본체 교사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 좀 쓸 게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쟁점 정리 한번 잠깐 볼게요. 먼저 을이 A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 식중독 3주간 치료를 받게 한 행위에 대해 상해죄 성부가 검토돼야 되고, 이를 사주했다가 처리한 갑에 대해 상해 교사 성부가 공범관계 이탈 관련 검토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갑의 지적 관련 A녀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에 대해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의 성부가 검토돼야 되고, H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고 H를 매도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등기소에 제출, 소위 등 관련행위에서 사무소 위조 동행사, 공정정서원본, 그리고 H 토지에 대한 사기죄도 그렇죠. 한번 써주면 되긴 돼요. 근데 사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등기공무원에게 처분의 권한이나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말 안 했었네.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잘 썼으면 대박인 거고 거의 다 못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런 거 누락해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의 지식 관련 형 갑의 사건에 대해 자신 갑처럼 행세에 자수라는 행위가 범인도피에 해당한지 그 말미에 서명한 것이 사서명이죠. 동행사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의 A에 대한 상해죄 요거를 그렇지 했었어야지. 을부터 이제 쓰는 거죠. 을 상해, 그쵸. 그래서 당연히 너무 짧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들어갔어요. 착오가. 근데 이걸 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상해는 피해자 완전성,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것을 말하며,
식중독으로 인한 구토, 복통 등도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이 A에게 상한 음식을 주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행위는 A에 대한 상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거 꼭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제책에서 이제 강제추행부터 일단 써놨어요. 그래서 추행의 의미, 요거 때문에 일부 쓴 겁니다. 전압 판례 관련해서. 폭행협박 추행인데 최근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그냥 일반적인 폭행협박이에요.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요 말을 꼭 써주세요. 이게 이제 변경된 거니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하여금 공포심을 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이걸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습추행, 추행에 해당한 지 쓴 거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 갑자기 돼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 너무 길면 그냥 아까 이제 굵은 것이 있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중간 정도 써야겠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 판례. 요 정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이게 잘 안 헤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쓰시라 이거죠. 그리고 기순지 미순지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착수가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판례.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유형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고 바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러면서 하나 더, 몸을 껴안는 추행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안포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해 교사죠. 상해 교사에서 일단 문제점을 밝혀놨어요. 갑은 을에게 A에 대한 상해를 교사했다가 을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만료한 사실이 있는 바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썼어요. 근데 여기 막 학설 대립인데 그럼 쓰지 마. 우리는 그런 필요 안 써도 돼요. 그냥 판례만 이렇게 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범이 공범관계 이탈을 하려면 여러분 항상 실행의 착수 전이어야 돼요. 착수 전. 착수 이탈은 공범과 중지미수 문제라 그랬어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에 나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해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에 교사행위에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교사범 죄책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언더라인 쳐드린 부분은 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판례 태도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전하여 에게 상한 음식을 주지 말라 부탁한 정도로는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A에 대한 상해 교사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써놨어요. 사무소의 동행사. 갑이 권한 없이 H를 매도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할당하는 행위는 사무소 위조에 해당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소에 제출한 거 위조 사무소 행사. 그 다음에 이제 공정사 업무는 부식이제. 갑이 H명의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등기소에 제출,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H명의 토지를 자신명의 소유등 완료했으므로 본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H의 토지에 대한 사기죄 성분. 자,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등기공무원에게는 판례 쓰시면 돼. 등기공무원에는 이제 처분행위, 그러니까 처분 권능이 없다는 그건데 언더라인 돼 있잖아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에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꼭 요 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타인 명의의 이제 뭐 등기 서류를 위조, 등기공무원에 제출, 소유 등을 마치는 경우, 아니 뭐 위와 유사한 사례라고 쓰시면 돼.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 뒤에가 특히 핵심이니까 꼭 써주십시오. 그래서 갑이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해 등기공무원에 하여금 소유 등 경욕해야 했더라도 H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 처분 권한 지위가 없어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죄책. 제가 이제 범인 도피죄에 항상 위장자수 나오면 썼죠. 위계공직방은 안 되고 범인 도피 이게 이제 된다. 요거를 이제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인 도피죄는 제대로 써주시고 위계공직방은 간단하게 안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써주시면 이제 가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범인 도피 쭉 썼어요. 그래서 도피에서 은닉이란 장소를 제공, 체포를 면하게 한 것이고 도피란 은닉이 외방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불가능히를 말한다. 그래서 특히 이 사례처럼 아직 수사가 개시도 되기 전이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뒤에 좀 써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자가 당시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범인 도피 성립한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자신이 갑인 것처럼 행세해 자수한 것이 범인도 배당하냐. 판례 쓰시면 돼요. 범인 한 자가 수사기 안에 범인을 자처 허위사실 진술 진범의 체포 발견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범인 도피 성립한다. 가고 그래서 이제 친족간 특례 바로 갔어요. 그래서 우린 책임 조각입니다. 책임 조각. 그래서 쭉 가서 친족간의 정의에 비추어 은닉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 조각되는 책임 조각사유입니다. 넘어가고 여러분 조문 찾으면 이건 확실히 알죠. 가끔 막 여기서 지금 여긴 범인 도피니까 쓰는데 막 뭐죠? 위증교사 있잖아. 위증교사, 자기무고 교사, 말로 하는 동네. 그 동네는 자수자백의 특례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친족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막 친족을 시킨 사례가 나오거든요. 조심하세요. 제가 유형적, 무형적 나눠드렸잖아. 유형적인 것, 범인 은닉 도피, 증인 은닉 도피, 증거인멸 능죄는 친족간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 무형적인 거, 위증, 허위 감정 번역 통역, 무고는 당연히 뭐다? 자수자백의 특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조문 찾음이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걸 안 찾아보고 쓰다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쨌든 라에서 이제 병은 이제 친족간 특례 책임조가 부재 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 돼 있죠. 자, 일단 두 번째 줄.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명 등의 위조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판례 나왔는데 이제 피고인이 뭐 공소에 행사하면서 피해자로서 조사받는다면 신문이 탄론하기 전에 이미 경찰관에 작성된 피신조서 말미에 공소인의 서명 부인을 하고 공소인의 이름을 기재된 수사과정 확인서에 무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사서명위조 동행사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생각나면 써주시고요. 자, 어쨌든 사안에서 병은 자신이 갑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 말미에 갑명의에 서명을 하였는 바 사서명위조 동행사죄 죄책을 부담한다. 네, 그 작년 말에 법무사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주치운전자 확인서가 있어요. 주치운전자 확인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쓴 거 있죠.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서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이름 쓴 그런 걸로 갈게요. 남의 이름 쭉 썼던 건데 주치운전자 사실 확인서 뭐 주치운전자 확인서 뭐 이쪽은요 그냥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입니다. 사무소 위조 동행사.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대부분 틀렸어요. 그게 이제 공문서라고 쓴 사람도 많고 요것만 쓴 사람도 사서명 위조 동행사 쓴 사람이 있는데 주치운전자 확인서야. 스스로 이제 그 사람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피신조서는 누구 명이에요? 수사기관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서명 위조 동행사만 되는 것이고 주치운전자 뭐 확인서 이런 거에서는 주치운전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거니까 그 사람 명의 문서라니까. 근데 법무사 쪽에 나와서 많이 틀렸다. 우리 쪽은 대신에 여러분 법무사에서 나온 거를 법행에서 막 내고 그러진 않더라고. 같은 해 근처 시기에 출제자들이 엇비슷해가지고 알아. 그래서 안 겹치겠네. 왜냐면 다 보고 들어오는 걸 알아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거는 돼요. 서로. 그래서 어쨌든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쭉 가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건 한번 죄수는 여러분 쭉 보십시오. 다 실경 처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쟁점 정리 2번에서 아까 경찰관 무 쭉 써놨는데 이건 제가 셌으니까 이거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사 상황이 공무상 비밀인지를 꼭 언급을 한번 하셔야 돼요. 비밀서라는데 공무상 비밀인지를 안 써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로마자 2에서 자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성립한 범죄다 쓰면서 바로 해놨죠. 사안에서 경찰관 무가 공무원이라는 점과 이 문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 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이 없으므로 경찰관 무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해 비밀누설 교사 문제점 본제는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에 해당 비밀을 누설한 공범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교사한 정에게 본제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항범 내부 참가자 총칙상 공범위정 적용 여부 돼 있는데 자, 뭐 길게 써놨는데 판례 밀고 가세요, 여러분. 대항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이 이상의 서로 대항되는 게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는 범죄로 이에는 공모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시고 어차피 여러분 형소에서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공소시효에서만큼은 공범이 아닙니다. 대항범. 최근에 또 뭐도 있었어요? 양벌 규정, 행위자와 양벌에 따라 처벌되는 그쪽도 이 대항범처럼 봐가지고 공범, 공소시효 정지에서 안 넣어놨어요. 다른 데는 다 공범 맞아요. 특히 우리 312조 사항
312조 1항 3항 4항 관련해서 형사소송 관련해서도 다 공범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형소에서 이것만 배우고 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대항범이 막 공범이 아니라 그래. 공소시효에서만이에요. 공소시효에서만. 예. 어쨌든 여기서도 잘 외워두시고. 자, 사안의 경우 정의 경찰 간부에게 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수사상을 알려달라 부탁 이를 알아내는 이는 공상비밀서를 교사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Y 색다르죠. 이런 거 거의 잘 안 나왔는데 만들어낸 거예요. 교사본 성배에서 1번 대항범 외부 참가자에게 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여부. 여긴 따로 판례가 없어서 당연하기 때문에 대항범 내부 참가자 알리 외부 참가자에게는 총칙상의 공동점원 교사본 그리고 종범 성립을 그는 것이 일반적 입장입니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같이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되는 편면적 대항범 이때는 누구? 예, 처벌받는 자에게 가담한 자에 대해서만 공범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번을 누락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죠. 진정신문범 이걸 자꾸 놓쳐서 33조를 누락하는 거 대표적으로 횡령배임 횡령배임도 잘 놓쳐. 업무상자가 들어가면 안 놓쳐요. 업무상자가 들어가면 갑자기 이제 각성을 해. 아, 그치. 이중적 신문. 하는데 그냥 횡령배임이나 이런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은 또 안 놓쳐. 잘 알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진정신문 나올 때 조심하십시오. 허공작도 조심하셔야 돼요. 허공작도 진정신문범이니까. 자, 그래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고문이었던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문에 해당 신문 없는 자의 경우 33조 보문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Y는 공상비밀 누설, 이를 누설받는 내부 참가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공무원부에게 비밀에 해당한 수상을 정해 누설하도 교사했죠. 33조 본문에 따라 교사 책임을 부담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됐고 판례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판례. 자, 우리 죄형법정주의는 거의 잘 안 내죠. 근데 가끔 이거 낼 동네가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판례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그래도 한동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넣어놓긴 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이제 동기설 폐기한 그 판례가 지금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동기설을 폐기했더라도 여전히 국법의 추구표현 인정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3가지가. 일단 옛날부터 인정하던 거 경과 규정을 둔 거예요. 경과 규정을 둔 거. 그래서 일단 그 어디가 있냐? 판결로지 2번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 판결로지 1번은 그냥 여러분 보셔도 돼요. 바로 이제 경하게 변경되거나 폐지되면 이제 동기 법적 견해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1조 이상만 적용된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 이제 판결로지 2번 봐봐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잠깐 저기 경과 규정 얘기가 어디가 있냐? 경과 규정을 안 넣어놨나? 저거 있구나. 판결지 1번에서 4번째 줄 5번째 줄 언더라인 돼 있잖아요. 판결지 1번에서 형소법 316조 4호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정 법령 위반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하니까 옆에다 쓰세요. 예외원에 따라 해가지고 예외원 경과 규정으로 신법 적용 배제 가능 이렇게 쓰십시오. 경과 규정으로 신법 적용 배제 가능. 요건 옛날부터 당연히 우리 형법 8조 단서에 따라 가능한 겁니다. 형법 8조 단서.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우선한다 돼 있잖아. 그거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 되는 거다. 형법 8조 단서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지 2번 가니까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3번째 줄에 돼 있네. 자, 형사법적 관점에 변화를 주된 근거라는 법령 변경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구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 일단 1조 2, 3항 적용되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라는 법령 변경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령 변경 이때는 1조 2항 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국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예외2입니다. 예외2. 이거 해당하는 건 뒤에 두 판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3번이 예외잖아요. 또 하나 뭐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명시된 한시법 쓰십시오. 유효기간이 명시된 한시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예요. 경과 규정을 둬서 배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사법적 관점의 직접적 변경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3번째 유효기간을 명시한 한시법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조 2, 3은 적용 안 합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례가 전동 킥보드 사례였는데, 자, 이 사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타이틀에 써 있잖아요. 예전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요, 이제 오토바이처럼 자동차 오토바이 이쪽으로 갔었거든.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디요? 자전거 쪽으로 넣어버렸어. 자전거 쪽으로 넣고 경하게 처벌했거든. 이거는 형사법적 관점의 직접적 변경을 받습니다. 그렇죠? 형사법적 관점의 직접적 변경으로 봐서 당연히 1조 2항을 적용해서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그렇죠?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1조 2항 적용했어요. 근데 요 놈이랑 비교되는 게, 자, 넘어가서 보세요. 넘어가서 보시면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인데 똑같은 전동 킥보드인데 위험운전 치사상이에요. 위험운전 치상. 그러니까 여러분, 전동 킥보드 음주한 채로 타고 가다가 정상적 운전이 고려한 상태에서 사람 쳐 다치게 한 거예요.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는 여러분 뭐가 바뀌었냐면 전동 킥보드의 통행 방법이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처럼 이렇게 통행 방법을 하도록 바꿔놓은 거예요. 거기 3번 보시면 써 있죠. 일단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자전거와 달리 다른 별개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이 부분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 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 기술상 편의류의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위험운전 치사상의 뭐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행 방법을 편의류에서 자전거 등으로 바꿨을 뿐이지, 뭐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정상적 운전 고란 상태에서 사람 쳐서 다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언더라인 돼 있죠. 구특가법 5조의 11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포함된다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이를 1조 2항의 법률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 나눠서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형사법적 관점의 직접적 변경이 아닌 경우 이렇게 이제 몰아가시면 돼요. 몰아가시면 되겠고, 자, 위에 이제 법무사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가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다룰 당시만 하더라도 법무사법에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돈 받고 사건 해결했다고 했으면 뭐 위반이 돼요?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 거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죄. 그래서 일단 개인회생 파산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 진행 중에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법무사가 할 수 있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죄 형사법적 관점 변경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법무사법 자체가 변경되는 덕에 반사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다섯 번째 줄에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형사적 규율의 변경이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별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각 안 나면 그냥 형사법적 관점의 직접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부정을 하십시오. 부정하시면 되겠다. 만약에 시험 나온다면 예외를 댈까요? 예외를. 예외 관련해서 세 가지 좀 잘 외워두십시오. 유효기한 명시는 한 10번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과관계 관련해서 나오는데, 자, 요 사례는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알고 있는 합법칙적 대책이 있죠. 또는 이제 과실범에서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 그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그런 이론 아실 겁니다. 옛날부터 할로테인 마취 사건 그 관련해서 나온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과실범에서는 세 가지죠. 일단 뭐 의사면 업무상 과실,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세 번째가 판례 따를 때 상당 인과관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깨트리는 게 뭐죠? 허용된 유형의 법리에서 신뢰 원칙, 우리 쪽에서 이거 써먹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깨트리는 게 두 개가 있죠. 금방 얘기했던 합 법칙적 대책이랑 이건 이제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규범의 보호 목적 관련성 이론. 두 가지는 주소 잘 하십시오. 가끔 막 밑에 합법적 대체행위로 막 과실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과실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라. 자, 그래서 옛날부터 이건 할로테인 마취 사건부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적법한 대체행위라 했더라면 그런 결과를 이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라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이는 아시죠? 법규 위반을 했지만 그 법규가 보호하는 범위 밖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보호목적과 관련 없이 사고가 발생. 그러니까 과속을 했더라도 과속과 전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인과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거 그거 좀 아시고. 자, 지금 요 사례 판례는 아실 건데, 자, 무슨 짓을 했어요? 마취 시술을 시행한 다음 고령의 환자 간호사한테 그냥 맡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저혈압이 발생, 반복 이제 간호사가 이제 열심히 불렀죠. 그래서 수해 호출하자 뒤늦게 왔어요. 심정지 상태 확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던 겁니다. 자, 일단 어떤 과실이 있다? 당연히 그 만연히 이런 간호사한테 맡겨놓은 과실, 그리고 바로 와서 조치하지 않은 과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 그래서 언더라인도 써있죠. 피고인이 갑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 간호사도 아니고 마취 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되는 그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을 옮겨 다니며 마취 시술하고 갑의 활력 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을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그러니까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버리는 게 맞죠. 환자 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과실은 인정. 갑은 반복적 혈압 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갑을 관찰하거나 의뢰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 가서 대응했다면, 자, 요 문구 기억하세요. 피고인이 직접 갑을 관찰하거나,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안 맡기고 또 의뢰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할 수 있는지, 특히 이거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갑이 심정지에 이르지 않을 것을 거신이조차 알기 어렵다. 거기까지. 한마디로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알기 어렵다 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적법한 대책이라 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갑에게 심정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이 갑을 직접 관찰 심폐소생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결론적으로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사망이 있는데 일단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된 겁니다. 알다시피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되는 건데 과실문 미수는 없어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형사에서는 무죄가 되더라도 민사에 가면 어느 정도 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은 배상은 받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에서 요것도 이제 만약에 정당방위가 나온다면 이제 침해 현재성 관련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아시죠? 지금 이제 정당방위, 특히 이제 판결문지 2번부터 잠깐 볼게요. 포장부에서 근속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조행위 한다고 이제 보복한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사 갈등이 격화됐던 중 사용자가 대표가 사무실에 출근, 항의하는 근로자 중 한 명의 어깨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근로자를 깔고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조르게 된 거예요. 목 조르고 막 이런 상황이죠. 야, 이 새끼야, 네가 사장한테 덤벼, 이런 상황에서 이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예요. 근로자를 깔고 있는 사용자 어깨 쪽 옷을 잡아 사용자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이제 그다음 그 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고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대법원 간 것도 참 지랄 맞죠? 이런 거 갖고. 현재 부당한 침해가 형식적으로는 끝나 보이죠. 이렇게 세웠으니까. 참고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써야 돼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한부터 쓰고 시작해야 돼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는 거 쓰시고, 그 다음에 현재 부당한 침해가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문제 없다. 현재 부당한 침해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된다?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지 1번을 딱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침해 현재성이라. 침해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는지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외우시면 좋겠지만 힘드시면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 기소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침해 현재성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앞에 두 줄에 두 줄 제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썰로 푸세요. 하고 이제 하시면 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요, 대법원에서는 침해 현재성 인정됐어요. 이 상황이 뭐죠? 놔! 안 놔! 내 오늘 저 죽여볼까 하면서 계속 달려들 이런 상황이었거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해 현재성은 인정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주소 파악 잘 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당 행위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섯 가지 쭉 뭐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뭐 소극적 저항 행위냐, 적극적 공격 행위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당 행위에서는 목적이나 동기 정당, 수단 방법 상당, 법익 균형성, 긴급 보충성 이 다섯 가지를 갖췄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 막 딴 거는 안 보셔도 돼. 앞에만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거 원래 객관식용이야. 객관식용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판결지 2번을 보세요. 판결지 2번. 자, 여기에서 부정 입학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대학교 전 이사장이 다시 총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이게 말이 돼요? 학내 갈등이 악화됐고, 대학교 총학생회는 자,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면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면담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아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래서 결론 위력 업무방해로 기소가 된 겁니다. 위력 업무방해. 자, 일단 여기서 뭐가 문제됐냐 써있죠. 동기와 목적의 정당, 행위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인정.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학습권 침해가 예정된 이상 긴급성 인정. 이게 이제 사실 긴급성 보충성이 문제가 됐어요. 목적은 당연히 정당하죠. 수단 방법도 상당하다 이렇게 봤는데, 특히 여러분 이 긴급성 보충성이 이 수단의 상당성 있죠. 그런 거 판단할 때 이제 고려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특히 이제 판단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판결지 1번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있는 거예요. 긴급성, 보충성 또 하나 쳐보세요.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 하나로 참작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목적이나 동기 정당, 법익 균형 등이 있는데 수단의 상당성이 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권 침해가 예정된 이상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 등이 가능할 것은 아니어서 보충성도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절차, 법적 수단 이런 게 존재하면 이게 무조건 보충성이 부정되냐?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최우수단성이라 그러지만 꼭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이 경우에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를 좀 기억하십시오. 피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 등이 가능하다 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보충성을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쪽은. 그래서 이게 이제 보충성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거 나오면 위력 업무방해라는 거, 그리고 정당행위 관련해서 특히 수단의 상당 관련 긴급 보충성이 논의됐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헌법은 안 보지. 원래 헌법할 때 이런 걸 막 열심히 하거든. 목적이나 수단 방법 막 살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사실 정당행위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결론을 잘 봐야 돼요. 어디는 업무방해가 되고 어디는 안 됐는지, 위력 관련해서. 자, 이제 타이틀에 써 있는 것처럼 공장 내 CCTV에 비닐 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 업무방해 당한지, 그리고 정당히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쭉 나와 있는데, 또 나와 있죠. 언더라인에서 구체적 사안에서 긴급 보충성, 이게 항상 수단 상당성 그 관련된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뒤에는 됐고 객관시용이라. 자, 판결지 2번 보시면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CCTV 카메라 촬영을 불가능한 각 행위들, 이제 위력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는데, 이제 나눠서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그중 회사가 CCTV를,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 그중 회사가 CCTV를 작동시키지 않았거나 시험 가동만 한 상태에서 촬영을 방해해. 자, 이거는 정당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냥 특별히 근로자들의 어떤 초상권 침해도 아니고 근로자들이 하는 일상 활동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 돼요.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정식으로 CCTV를
작동을 시작한 후에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명백하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 경우에 대한 더 보기 어려워 촬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에 대한 여지가 있다 돼 있는데, 이제 동그라미 2번 사례는 어떤 거냐면 근로자들의 일하는 모습이 찍힌 부분이에요. 근로자들의 일하는 부분을 찍는 CCTV 이렇게 이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나눠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찍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순수 테스팅이었어. 이런 경우일 때는 업무방해가 돼요. 하지만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당해가 되게 됩니다.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넣으려다가 좀 축약을 해놓은 겁니다. 너무 늘어나서 말로 이제 떼우고 있는데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분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전착 사례인데 우리 쪽에 설마 내겠냐 싶지. 여러분 나오면 판례라도 제대로 쓰시면 돼요. 차고에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서 이거는 사실은 오상 정당행위라고 보시는 쪽이에요. 정당방위보다는 내용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쭉 돼 있어서 이제 사실관계만 잘 하시면 되겠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상해죠. 상해가 문제됐었는데 밑에 줄 마지막 언더라인에 돼 있죠. 피고인이 피해자 행동을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서 이제 우리 위법성 조각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판일 거 간단히 체크했고요. 넘어가 봅시다. 물론 여러분 능력 되시면 위전착 다 써도 돼요. 학설 다 써도 됩니다. 능력 되면.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 예전에 미쳐갖고 비싸게 된 적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판례만 제대로 써서도 점수 높게 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방조. 자, 여기도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좀 나눠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조 관련해서 쟁행위로 인해 업무방해 방조가 문제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쟁행위가 위력인데, 위력 업무방해인데 자기했어요, 자규예요, 부작이에요? 자규예요, 부작이에요? 갑자기 어느 직렬에서가 이걸 갑자기 물어봐서 저도 당황했는데 자규입니다. 자규. 부작위로 가버리면 보증인지 필요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규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규. 자, 그러면서 이제 판결지 1번.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방조 관련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전압으로 인과관계 필요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방조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지간님의 모든 행위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덧붙여서 특히 그런 행위 중 하면서 이제 정범의 실행 이제 밀접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에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 있네. 판결지 1번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대로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인과관계 필요하다 하면서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 문구를 좀 외워두십시오. 이 판례에서도 여기 좀 필요해요.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딱 써놓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으면 방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농성 현장 동료 행위. 그래서 이제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가서 직접 농성 현장에 가서 수고들 하십니다. 악수도 하고 파이팅 이런 걸 해줬다고요. 자, 정범의 범행을 더욱 유지 강화시키는 행위에 해당 업무방해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농성 현장 동료가 아니라 그 근처에서 집회한 거야. 집회. 우리도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하면서 집회 참가하고 또 상급단체에서 온 공문을 전달해주고 이런 정도. 요건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농성 현장 동료 행위는 해당하지만 단순히 그때 이제 농성 현장 동료 말고 그 옆에서 집회 진행하는 거 참가하고 그다음에 공문 전달 행위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정범의 실현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써주려면 앞에서 이제 풍부하게 써주고 싶으시면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판례는 인과관계 필요서를 이제 인과관계 필요서를 명시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간다. 그 내용이 앞에 써 있잖아요. 저기 판결지 1번에서 아까 밑에서 5번째 줄에 방조 부문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 필요하다고 하여 필요설의 입장으로 이제 발시하였다. 전압입니다. 전압. 요걸 하나 써주시고 딱 써주시면 좋아요. 있죠? 자,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결론 잘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수론이다. 이건 우리 쪽에 제가 쓰긴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넘어가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죽자는 거니까. 됐고. 이 몰수 관련해서 혹시 해서 나왔는데 솔직히 이게 유추해석 금전칙에 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영상 파일이 물건이에요? 아무래도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파일은 저장 매체를 전제로 한다고 해가지고 물건으로 봐버렸어요.
너무 심한 유추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요 판례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우리 형법 48조 1항 1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실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 실행의 종료 후 행위에 사용한 물건 중 범죄행위에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였죠, 여러분? 우리 대형 할인마트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갔을 때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했던 거죠. 절도는 이미 종료됐는데 그 뒤에 한 것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이제 몰수 우리 임의죠. 우리가 이제 이 객관식을 안 보니까 하긴 한데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뇌물은 필요적 몰수 추징입니다. 배임 수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하야 된다도 기억 좀 하시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48조는 임의적 그러니까 우리 임의적 몰수입니다. 임의적 몰수. 그래서 이제 뭐 재량이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대신에 어쨌든 우리는 형벌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비례원칙이 당연히 적용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굵은 시간 원드라인 갑니다.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 차지한 역할과 책임의 정도, 뭐 등등등등 이런 거 뭐 외우진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제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등 재반 사정이 고려돼야 된다. 요 문구는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량이 맡겨져 있지만 몰수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의 이용,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등 정도 재반 사정이 고려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써 있죠.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 매체 전자 방식이나 자기 방식에 의해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한 물건입니다. 이게 그냥 흑백으로 복사가 되니까 이게 안 띄어 보이는구나. 자, 일단 여러분 그 전자기록 동그라미 치시고 괄호를 치세요. 꺽쇠를 표시하세요. 이제 일정한 저장 매체의 전자 방식이나 자기 방식에 저장된 기록으로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 거기까지. 우리팔을 이렇게 물건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몰수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가령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 피해자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당한 경우, 자, 당연히 휴대전화는 뭐죠?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죠. 이걸 찍었으니까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가 되고, 촬영대에 저장된 동영상, 요게 이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으로 봅니다. 생긴 물건. 그리고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한 것도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특히 동영상, 이건 이제 유포하거나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판례가 이제 몰수해서 폐기를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휴대전화만 압수하고 이 동영상을 갖다가 몰수를 못하면 그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몰수해서 폐기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더라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데 꺽쇠 제가 하라고 한 부분 꼭 기억하세요.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 매체의 전자 방식이나 자기 방식에 의해 저장된 기록으로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물건. 그렇기 때문에 몰수가 되는데 나눠서 휴대전화 자체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은 범죄행위로 생한 물건, 생긴 물건 나눠서 기억하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혹시 해서 넣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인죄 가서 혹시 이제 부작위 살인 관련해 가지고 넣어놓긴 해놨습니다만 이 사례 대충 아시죠? 첫 번째는 자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부작위인데 방금 1번에서 이건 불능미수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이 보고독을 이용 피해자를 살해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 밀복의 독성이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밀복의 독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이 보고 내장을 넣고 끓인 매운탕을 피해자의 먹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 불능미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나오면 우리는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을 써주셔야 돼요. 써가지고 우리 판에 따라 추상적 위험성에 따를 때 위험성이 있다. 살인죄 불능미수.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판결 2번 피고인들이 피해자원해금 수심이 깊은 계곡 다이빙 익사시키도록 한 행위가 이제 살인 기소 문제가 됐는데 피고인들은 구조라는 것 같은 외형만 작출하고 실제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부작위에 있었고,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부진정 부작위 범위니까 그죠? 구북의 보행,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례도 이제 얘기했는데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여자는 배우자였어요. 배우자
배우자였으니까 민법상 부양문자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 내연남 요 놈은 뭘로 가야 될까요? 얘는 위법한 선행이 빠뜨렸잖아요. 다이빙 시켰잖아. 그리고 구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선행이 보증인지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이 피고인들이 하나는 처했었고 하나는 처의 내연남. 실질적 남편이었어요. 이 피고인만 불쌍하게 된 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만 불쌍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 지위부터 쓰고 시작해야 돼요. 보증인 지위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 살인죄 같은 순수한 결과범은 행위태양 이 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 요구되는 행위적인 동가치성은 따로 논의 안 해도 됩니다. 되고 이제 구부계를 좀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빠뜨렸죠.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구성요건적 상황에서 구성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 구조행위 안 했잖아요. 부작위. 그리고 이때 개별적 행위 가능성 충분히 있었어요.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 있었고 이로 인해 이제 인과관계까지 쭉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구성요건적 부작위죠. 그 다음에 결과 발생 상당 인과관계. 요게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이에요. 그래서 부작위, 결과 발생 상당 인과관계. 이게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 당연히 고의도 필요합니다. 뒤에 고의도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여기만 잘 쓰면 돼. 부작위 관련해서 구부계 보행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사망했다 그리고 인과관계 있다. 이것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또 써주시면 좋겠다. 이건 사실은 결과 발생 인과관계까지는 별로 잘 안 써요. 구부계 보행 그냥 하고 바로 그냥 끝내면 되긴 합니다. 이 정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특수상해 특수협박 위험한 휴대 개념 나오는데 이제 휴대 개념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일단 위험한 물건이 뭐예요? 그건 기본이죠.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생명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 그건 기본적으로 좀 써주시고 그랬을 때 휴대 개념 관련해서 여기서는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세 번째 줄에 휴대하에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자동차 등을 이용했을 때는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 그거 쓰시면 되겠지만 그거 말고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밑에 쭉 가셔서 이제 언더라인 돼 있죠. 몸에 지닌 이상 실제 범행에 사용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휴대했다고 해서는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집에 언제든지 곧바로 범행의 사용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그 물건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돼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만 있으면 돼. 여차면 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꼭 몸에 지니고 있거나 손에 지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휴대하에가 범행 현장에 사용하는 의도 아래 위험한 걸 소지 몸에 지닌 경우인데 꼭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어야 되냐. 밑에 두 번째 줄 아니라고요.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 문구를 좀 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위에 있는 언더라인하고 맨 아래에 있는 언더라인 그거를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사실관계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해 사실혼관계인 피해자를 협박, 상해를 가했으며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다. 다 특수가 있는 거잖아.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감금 관련된 사례인데 자, 쭉 가셔서 이제 칼 밑에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칼에 대한 피고인의 근접성과 사실상 지배 정도, 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위험한 물건 칼을 휴대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거하고 살면서 당연히 이제 칼이 주방에 바로 있어요. 내 저 칼과 확 쑤셔버리네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고 막 또 때리고 때릴 때 칼 휴대는 안 했지만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든 칼로 확 죽이네 어쨌든 계속 그런 얘기를 언행을 한 거야. 직접 몸에 지니지 않았다니까 상관없어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험한 휴대에 해당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 판례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대충 이제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2번까지 해야겠다. 2번도 보시면 이게 사실은 우리 폭처법 내기가 좀 어려운데 예전에 우리 한번 폭처법 낸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폭처법 공동폭행과 이제 업무방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폭행으로 업무를 방해했던 그런 경우에 이제 나온 적은 있었는데 요 사례는 혹시나 더 넣어놓긴 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특별법 논의로 하면인데 우리가 폭처법 공동폭행 등이 되려면 최소 2놈 이상이요 같이 폭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사례에서는 자 이제 언더라인 쪽도 쭉 돼 있지만 일단 첫째 줄부터 읽을게요. 2명 이상이 공동폭행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특히 이 부분 수인이 동일 장소 동일 기회 상호 다른 자의 범행 인식하고 이를 이용 폭행 범행을 해야 돼. 최소한 수인이
수인이 공무원이 존재하고 같이 동일 장소 동일 기회 범행인식 이용 폭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밑에 언더라인 돼 있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했다면 그중 2 이상이 범행 장소 실제 범죄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도 공모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범의 공동정범도 마찬가지잖아요. 합동범의 공동정범도 당연히 현장에서 두 놈 이상이 합동범이 돼야 돼요. 그래야 현장성을 갖추지 못한 외부 관여자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관계 보시면 고등학생인 피고인 ABC가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요. 그중 A가 피해자를 폭행, B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 C는 옆에서 싸움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폭처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실제 때린 놈은 누구냐? 결국 C만 때렸어요. A가 때렸구나. A만 때렸고 B는 촬영했고 C는 옆에서 키득키득 하면서 이제 있었던 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하고사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있더라도 피고인들 중 1인만이 실제 폭행의 실행을 하였고 나머지는 이를 인식, 이용,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 행사는 폭행 실행에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 촬영 것에 불과 2명 이상이 공동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폭처법 공동 폭행은 안 됩니다. 굳이 하면 그냥 형법상 폭행죄 공동점으로 갈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 공동 폭행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간 이유가 뭐다 여러분? 이 피해자가 자살했어요. 수치심에 이놈들이 이거 찍고 막 돌리고 막 그래서 그전에도 막 괴롭힘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 폭행은 어쨌든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동 폭행이 되면 반의사불벌도 아니에요. 반의사불벌도 이제 아니게 되는 그런 사례인데, 자, 여튼 있었다. 혹시 해서 우리 폭처법 나온 전력이 얼마 전에 있어서 한번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페이지씩만 하자 그랬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고 내일 문제도 하여튼 문제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닐 거예요. 잘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